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리도 한국 역사다. 2. 후쿠시마 일본 로봇이 전송한 마지막 장면 전 세계 경악. 3. 한 반도체 견제하던 미 결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반도 남서부의 작은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던 백제 왕국. 그런데 최근 역사학계에서 백제가 그저 반도 한켠에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서해바다를 지중해로 끼고 활동했던 거대 해상 제국이었다는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국제의 지정학과 맞물려 다시금 백제사에 대한 관심과 복원 의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제사에 대한 복원 의지는 과거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요서 산동 경력설에 대해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 백제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었다는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조선은 세자 책봉 권한이 중국 청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의 백제에서 복원에 대한 이슈는 완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민국이 편승하기 시작하고 백제사 복원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백제가 바다 건너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며 이들 나라들을 규합해 대중국 견제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즉 백제의 영토이자 속국이었던 나라들 5개 나라와 지역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나라가 백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백제와 연관된 나라임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제는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이 서해 동해에 서태평양 지역의 해상 패권 강자로서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을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백제의 이22담로제도 그리고 백제의 이유요서 산동 경략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백제의 해상 패권을 알려주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들 베스트 5를 살펴봅니다. 5위 대만 담모라. 중국 당나라의 역사서 수사 백제전이라는 역사책을 보면 백제의 남쪽 바다에서 3개월을 가면 담모라라는 부용국, 즉 속국이 나오는데 남북으로는 천리, 동과 서로는 수백 리에 이르는 아래 위로 길쭉한 계란 형태의 섬나라가 있다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담모라라는 백제의 왕국을 제주도에 구왕국인 탐나국의 탐나와 이름이 비슷하여 백제의 속국 담모라는 탐나, 즉 제주일 것이다. 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담모라라는 백제의 속국은 대만섬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전 역사서에 등장하는 지리적 수치가 현재 대만의 지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섬에는 이렇다 할 만한 문명이 꽃피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17세기 초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만을 점령하기 이전에 대만섬의 역사는 딱히 기록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현재 2천만 명의 대만 주민들의 뿌리를 더 이상 중국 대륙에 두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의 뿌리를 섬의 원주민의 뿌리를 두고 자신들을 인도태평양의 한 민족, 오스트랄로이드 폴리네시아 계통의 민족적 정체성을 두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제와 대만섬 간의 역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탐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위 중국 절강성. 대만섬 맞은편의 저장성 절강성에도 백제의 옛 영토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만 도시인 닝보와 저우산 상하이를 품고 있는 절강성은 과거 백제의 영토로 유명합니다. 바로 대만의 지도자이자 V. 국부인 장제스가 한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자 교육자였던 김규식에게 직접 과거 절강성은 옛 백제의 영토였다고 언급한 일화가 있습니다. 현재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등 주요 역사 자료에서도 서서히 저장성 절강성이 옛 백제의 영토였다는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국사책보다 해외에서 더 빠르게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건축 미학의 핵심 중에서는 충남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굴식돌 박무덤이 있는데 이 백제식 굴식돌 박무덤 양식이 중국 저장성 난징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양식과 흡사하여
우리 학계에서는 백제의 무덤 양식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백제의 영토가 중국 저장성 일대였던 것입니다. 절강성은 상하이 특별행정구역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최근 불어 절강성에서도 닥친 상하이 봉쇄 사태 이후 반 베이징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명이 이루어지는 백제사 복원은 이 지역에 새로운 민족의식 혹은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민주국가들 간의 연대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광시 장족 자치구 베트남과 중국 국경 사이 이곳에는 백제의 이름이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이곳은 백제의 22담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흑지상지의 치아로 상징되는 치아를 검게 하는 넷 백제의 문화가 이곳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로부터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분리독립 테러리즘이 발생하면서 향후 광시 장족 자치구가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놀라운 점은 이 지역 소수민족들의 문법 체계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티베트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한국의 지방 사투리에 쓰이는 어휘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중국 광시 장족자치주를 방문하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 백제와 담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위 산동성 동청주. 과거 산동반도의 동쪽 끝 부분을 바로 동청주라고 불렀습니다. 백제가 산동반도를 지배했던 역사는 한국사의 기록과 중국사의 기록이 교차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어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도 산둥성의 백제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백제 위덕왕이 571년 동청주 자사라는 책봉을 받았는데 청주는 현재의 산등 지방이며 동청주는 바로 백제가 지배한 산동 끝부분 현재의 웨이아이 칭다오 옌타이 3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고구려의 장군 이정기가 세운 제나라. 그리고 과거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인식되는 한반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은 칭다오, 옌타이 웨이아이의 풍경을 두고 너무 아름다워 사나이 풍경이 한국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실제 이 지역은 탈루단층대의 영향으로 중국 대륙과는 다른 지질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와 유사한 지질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백제는 산동과 요서 지방을 경략함으로 인해서 중국 대륙 내부의 제국 세력을 견제하여 지정학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산동반도를 장악하게 되면 중국 대륙 내부 세력이 감히 바다를 건너 한반도 백제 수도가 있는 위례성을 쉽게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상황은 오늘날도 유사한데 산동반도가 만약 자유민주주의 지역이 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일본열도. 백제와 외는 원래 동맹관계이자 우호관계였습니다. 현재의 일왕가에서도 서서히 백제의 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한국의 백제언능에 비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 등 극우 정계의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왕실에서는 백제와의 혈통적 인연을 통해 한일 평화의 관계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역사 중 백제사의 많은 부분이 일본 왕실 소장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의 상당 분량이 소장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삼국시대의 실제 범역 특히 22담로를 통해 동아시아 해안도시를 광범위하게 지배했던 백제의 정확한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백제 유민이 건너갔던 일본의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 당국은 22담로의 백제사를 적극 활용하려 했으며 심지어 한성 백제가 자리 잡고 있던 한강 이남의 일본의 수도를 천도할 계획까지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일본의 귀족 가문들은 백제의 혈통이 많은 상황이며 메이지 유신 이후 그 신분을 감춰왔지만 최근 일본에서 한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백제의 뿌리인 것을 공개하는 일이 생기며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쇼킹한 관계는 바로 천황가가 바로 백제의 부리와 닿아 있다는 일본 왕의 발언이었으며, 일본 왕가의 백제 왕릉 참배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한반도와의 인연이 긍정적에게 바뀌어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백제의 옛 영토에 자리 잡은 나라들과 지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에 지정학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는 구별된 국제적 연대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 복원과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잊혀진 우리 역사들을 되찾으며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저는 백제가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나라였나 보네요. 백제사의 국제적 학술 연구를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실현회의.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 2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 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카이스트가 만든 휴보이었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겨룬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 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여보낸 게 미국 아이로바트사의 군사 로봇 팩봇 팩바트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2개의 문 중 2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 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초청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홍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일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는 1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선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납용기 내부에 배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 구계획국 DARPA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배명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폐로 안에서 고장 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 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정갈형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위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530 CVT에서 최고 650 CVT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량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 CVT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 CVT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 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km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제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의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챔즈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 보카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파드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다.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랫이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친내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